계열사가 150개가 넘는군요. 공용 플랫폼 기업 카카오에 대한 규제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니까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생 방안? 정부가 칼을 빼니까 상생 방안을 냈다고 말씀하시니까 미리 좀 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뭐 저희 기억에는 90년대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다국적 IT 회사를 막아내기 위한 토종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나라가 포털 검색 엔진이 국내 토종 플랫폼이 1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다 뭐 야후나 지금 구글이나 휩쓸고 있는데 그렇게 성장한 이제 카카오가 지금 150개 계열사를 가진 거대 공룡 플랫폼 기업이 됐고요. 공정거래위가 이제 칼을 뽑은 겁니다. 뭔가 불공정 행위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플랫폼이 노동자 착취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 김범수 의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성장 방식을 다 버리겠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우리는 앞으로 침해하지 않고 앞으로는 기술과 사람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혁신 사업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향후 5년간 한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계열사와 조성을 해서 이 적어도 소상공인, 뭐 택시기사 이런 분들을 이제 돕는 지원 사업에 쓰겠다고 하고요. 지금 1대 주주는 김범수 의장이지만 2대 주주가 김범수 의장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또 2대 주주예요. 이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재벌 기업들 문제되면 총수들은 휠체어 타고 나타나서 그렇죠. 재산 일부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요 내용 중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별로 없지 않냐, 뭐 이런 지적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적자나는 사업만 매각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분을 이제 판다고 하는 것도 역시 또 뭐 지금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색내거나 아니면 흉내내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소나기 피하기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뤘던 그런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아니 플랫폼 기업이 미용실도 하죠, 꽃도 배달하죠, 그리고 택시 뭐 이런 그렇죠. 대중교통도 다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도 대신 서비스 해주죠. 뭐 이런 거 모든 우리 일상을 다 지배하는 것까지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때 한 번쯤 끊어줄 필요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너무 작아 보였던 건가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그냥 확 풀려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계열사가 늘어나면서 우리 일상과 삶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규제 감독이 얼마나 손을 놓고 있었는지는 좀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위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기업 결합 심사를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이 결합 심사를 하거든요. 두 기업은 다 대기업으로 지정돼 있으니까요. 이 두 기업을 합병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인수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건수가 카카오가 44건이고 네이버가 32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66건, 이걸 간이 심사를 통해서 방식으로 신속하게 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거나 그 영향에 대한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서류로만 보고 그냥 우리 결합심사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인해서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지금 나선 것이 이거 뒷북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승인을 신청하기만 하면 자판기처럼 그냥 네네. 내줬던 건가요? 네이버도 지금 뭐 하나도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위는 스스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을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제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공정위 스스로가 좀 체계를 명확히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 아까 처음 이게 벤처기업이다, 성장기업이다, 우리가 또 좋게는 유니콘 기업이다, 우리가 좀 키워야 되는 기업에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해서 안 될 사업에 손을 대고 관련 없는 사업들을 이합집산시키고 하는 과정인데도 공정위는 지켜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결국은 제일 큰 거는 택시기사들을 비롯해서 정말 카카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노동자들로부터 플랫폼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터져 나오니까 이제서야 뒤늦게 들여다보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 흐름에 대한 책임 만기는 공정위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도 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무슨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이른바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또 강제적 조치도 취해야 되겠죠.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판기처럼 막 승인을 내주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좀 전에 K큐브 홀딩스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이제 벌인다고 했는데 제재 단계까지 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 공시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자료를 성실하게 그 공시하고 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산분리 위반입니다. K큐브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에 2007년도쯤에 그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설립 신고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계속 쭉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올리는 매출액을 보니까 95%가 금융 부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를 100% 김범수 의장이 지배하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카카오 지분 1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 지분 13% 정도를 갖고 있어서 두 개 회사를 합하면은 23%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들인다고 하면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 금융회사인 거예요. 근데 금융회사를 신청을 뒤늦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산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족회사라고 하는 K큐브 홀딩스가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금산분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 기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만들어가지고 우회적으로 지분 늘리고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네, 좀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잘 배웠네요, 그동안. 네. 카카오가 3천억 규모 상생안을 네. 내놨는데 공정위 조사를 의식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의식을 했고 일부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관점에서 보더라도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한다면 제재라든가 여기에 대한 이제 또 가혹한 처벌을 일부 좀 감면해 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김우겸 총리 아까 나왔습니다만 가석방된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근에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회 환원한다, 상생한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의 이제 혜택은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상생을 기업하고 정부 사이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느끼는 뭐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기미는 아직 안 보이고, 그렇죠.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 3천억 사회 환원 이것만 내놓고 이제 또 네. 카드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플랫폼 기업이 처음에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퍼센트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IT 쪽에 있는 분들은 플랫폼 기업도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게 해주거든요. 과거에는 일일이 전화했는데 이제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음식 시켜 먹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혁신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창업주라고 하는 이른바 뭐 김범수 의장도 마찬가지고 이혜진 뭐 네이버 전 그렇죠.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왜 꼭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영세 사업자들하고 얽히는 방식으로만 가려고 하느냐. 좀 다른 방식의 그 혁신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좀 정확한 계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가맹점들이. 그런 거로 시장의 룰을 잡는 작업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혁신 기업들은 뭐 우주로도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뭐 이러고 네. 있는데 우리 혁신 기업들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게 문제죠. 뭘 해야 됩니까? 플랫폼 기업들. 네, 저는 우리나라 이 플랫폼 기업들은 우주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좀 얘기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일전에 버진 갤럭틱, 버진 그룹, 그리고 이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로 민간 우주 여행시를 열었는데, 자, 우리는 혁신 사업을 해야죠. 계속 AI도 하고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하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중심에 있고 플랫폼 서비스 안에는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 소비자도 있고 이들이 어울려서 시너지를 내고 행복하고 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이 어느 순간 사실 껍데기는 플랫폼, 뭐 온라인, IT 얘기를 하지만 속의 구조, 이 어떤 수익 창출 구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벌의 판박이가 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표리가 좀 부동한 사업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내면도 혁신,
심장도 혁신으로 뛰어야 되고요. 그 혁신을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미 뒤늦은 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김성환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